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정호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지도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한 3주 동안 했었는데 뭐 설명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설명이 좋고 지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화면이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지도가 놓인 화면에 한쪽 구석에 제 얼굴이 옆모습만 이렇게 비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도는 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도시 이런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할 때는 지도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 당선이 돼서 한 달 반쯤 있으면 정시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지금 하는 꼴 보면 참 우습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꼴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동당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하면은 지금 당장 핵심적인 사안, 지금 당장 표를 얻어야 될 그런 의제들을 발굴해가지고 빨리빨리 설치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건 저 청와대 이전 문제니, 그 다음에 대도한 이명박 풀어주는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도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놈 스스로가 지금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정말 멍청합니다. 아마 청와대 이전하는 문제는 지 마누라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른 건 전혀 관계는 없고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안보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지가 언제 안보를 신경 썼다고 저하고 내통한 놈이.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연하연하 하는 꼬라지가 되게 우스운데, 일단 윤석열이가 이제 당선이 되니까 미국, 일본은 환영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통령 당선됐는데 5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거든요. 이런 일 아마 상당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찌라시 뉴스에서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한국 정치의 어떤 내부적인 모순, 문제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윤석열을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이제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해체됐던 한미동맹을 조심스럽게나마 복원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표출한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쉬운 말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안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친중파, 친북, 그다음 주사파 이런 나라들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완전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걸 과연 윤석열이가 다 지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당히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요한 어떤 국내 국제 문제가 산적했는데도 지금 엉뚱한 문제를 잡고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게 미국의 VOA 방송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거기에 보면 이제 간단하게 한국 관련 뉴스를 실어주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안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역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신정부가 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가, 앞으로 대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VOA에. 근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프랭크 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옛날에 몇 번 나오다가 아마 되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 쪽하고 너무 이렇게 코드가 맞다 보니까 VOA 방침하고는 좀 어긋나죠. 그래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는데 최근에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그거는 아마 소위 말해서 대북 문제에서 강경파, 매파와 비둘기파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친구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아직도 아마 문재인한테 청와대 쪽에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북한이 퍼주자는 식으로 지금 바이든의 어떤 잘 조율되고 동맹국 간에 어떤 협의된 그런 어떤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게 최소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북한을 너무 억제할 것이 아니라 뭔가 풀어줘야 된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론자들한테 상당히 이제 신뢰라는 이제 맹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미국의 이 프랭크 흠이 소재지 아시는 분은 좀 가가지고 이제 좀 욕을 퍼붓든지 아니면 길 가다 보시면 이제 좀 돌을 던지든 하셔야 됩니다. 이 자식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북한을 이놈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간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압박 구도를 갖다가 해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미사일을 쏴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유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간에 지난 5년 동안 이제 현 정부가 북한하고 계속 굴종진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던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제 꿰뚫지 못하는 게, 북한이라는 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빨갱이나 지금 빨갱이나 미래의 빨갱이나 안 변합니다.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체제가 뭔가 변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썩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랭크 은 같은 놈이 이제 청와대 이런 데 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굴종을 요구하는, 그게 한국 외교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자들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프랭크 음인데요. 그래서 VOA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사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그때는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일단 한미 관계를 갖다 복원시켰다는데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표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시다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번 대선하기 직전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윤석열이가 했었는데, 과연 걔가 그 발언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정권을 인수 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절반의 어떤 그 정권 교체지. 대표님이 그걸 정권 교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승리에 의해서 지금 정권을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보 문제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다. 아무리 지가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시켰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서욱 국방장관인가요? 그놈이 뭐 북한이 방사 쏘고 미사일 쏴댄 게 우리한테 아무런 위해가 되지 않는다.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나 최소한 군발이만은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걸 규탄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군인이란 자식들이 이런 썩어 빠진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이가 국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삽질을 해 나갈 건데, 안보 문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한미가 기존의 동맹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일단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자체를 어떻게 성격을 규정할 건가라는 데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아무런 적극적인 접근도 없고 한미 간의 어떤 공조된 그런 어프로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문제는 계속해서 트럼프 때 같은 유화책을 쓰면서 북한을 꼬드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이든은 그걸 승낙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뭐 단호한 어떤 의지나 아주 교묘한 어떤 술책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별 하한 일 없이, 별 결과도 없이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어떤 성격의 체제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거며, 궁극에 만약에 북한의 어떤 내부 균열이 일어났을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아주 그 정치한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합의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타협이 되는 상대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난 5년 동안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심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보시면은 뭐 외교가 중요하다, 대화는 언제나 열려있다, 북한 이만 나오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대화해봐야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2018년에 저가 부쉈다고 하는, 폐쇄했다고 하는 풍계리 다시 지금 시설물 돌아가고 그대로 내부 어떤 구조물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보면 계속해서 지금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그런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명확한 징후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 대화해봐야 대화 자체에 자꾸 의미를 두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속는 거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해야지, 단지 걔들을 대화의 어떤 테이블로 불러냈다고 해서 그걸 성과로 치부한다면 또 옛날로 돌아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이제 군사 부분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트럼프하고 이제 문재인이 이제 한국의 안보 체계를 아주 그 심원에서부터 망가뜨려 왔는데, 군사훈련 완전히 아무것도 안 했죠. 1918년부터. 군대가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력이라는 건 뻔하죠. 근데 사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과 군사연합훈련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남들은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물론 나토라는 집합체가 있습니다만, 나토 회원국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그냥 콤바인 해가지고 단일 어떤 군사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경우를 빼면 말이죠. 되게 집합적으로 하죠. 나토 회원국들. 자, 우리는 미국하고 그냥 같이 댄스를 춰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난 3년간,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어떤 양적 규모를 보자면은 뭐 세계 6위다, 7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 질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과연 전쟁이 터졌을 때, 전투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리스판스를 가할 수 있을런지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죠.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라는 게 야리야리 해가지고 무슨 안경 끼고 핸드폰 가지고 맨날 종일 만지작거리고 여러 가지 이 군대가 싸울 수가 없죠. 대만 군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제가 조금 오바된 이야기를 하자면 군인이라는 거는, 군대라는 거는 살인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평화시가 아니고 일단 유사시에 어느 정도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가, 그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참전용사였는데 사격을 잘하고 원거리에 있는 적을 맞추고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m 앞에 있는 적을 갖다가 만났는데 방아쇠가 당기지 않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 기계를 만들려면 1m 있든 10m 있든 100m 있든 적군에서는 가차없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군대는 그런 어떤 정신력, 사기 측면에서는 거의 뭐 밑바닥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안 한 군대가 어떤 지경에 이런가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훈련을 재개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한미연합훈련 이 자체는 결코 남북 문제의 종속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든 하는 척을 하든 또는 북한하고 싸움을 하든 국지적 분쟁을 일으키든 한미연합훈련을 바게닝 칩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북한이 좀 유화적인 제초로 나올 거다. 천번의 말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자기들 친구라고 생각했던 뭐 노무현 때나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에 따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 시기에 걔들이 도발 안 했습니까? 미사일 다 쐈거든요. 핵실험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나 어떤 정권이 쓰더라도 걔들 행동 양식은 똑같습니다. 길들이자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잘 길들여져 왔습니다. 노무현 때보다도 100배 정도 이상으로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거로 다시 이제 회귀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규정하고 난 다음에 군사연합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선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국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이게 싱하이밍 뭐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꼴값지 않은 지시를 생각하는데, 안 만나야죠. 만나자고 해도. 아마 윤석열 측은 여기 있는 그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만났으니까 균형 차원에서 중국 대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중국 적국이거든요. 영원한 적국인데 그걸 미국과 똑같은 어떤 그 반열에 놓고 우리가 상대를 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제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미동맹을 복원하게 되면은, 과거와 같이 복원하게 되면은 분명히 중국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겁을 내면은 다시 문재인 2기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되고 나서 중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초장에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분쟁 또는 긴장 관계를 조성한 것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적당히 우리가 이제 무역 파트너니까 적당히 이제 뭐 잘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싸울 일이 생겼을 때 못 싸웁니다. 이 싸움은 신정부가 출범하기 직후에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고 그래야지 자기들도 조심을 하지, 처음부터 너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대중관계를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나 지금 국민의힘당 동당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걸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그 반발 또는 반격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는 지난 5년간은 최소한 대중관계에서 전혀 다른 정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힘줘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그냥 희망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의 안보정책 자체도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혹자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하고 이제 경제관계 때문에, 경제적 어떤 그 상호적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뭐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 기업을 하거나 중국에 투자했거나 또는 중국하고 어떤 중소기업 차원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의 경제 성장해가지고 경제적 기죽을 잃은 게 중국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공이라는 존재,
중공과 수교하고 우리가 경제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이전에 이미 한국은 경제적 도약, 경제적 미라클을 다 달성한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착각들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왔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관계에서는 특히 무역이나 반도체 수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스탠스를 제대로만 잡으면은 우리가 갑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그냥 무릎을 꿇고 중국에 있던 그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게 지난 5년간 아니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친중했던 싹이 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중관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나 지금 정부를 인수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한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은 아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니하고 협력을 잘해서 북한을 꼬드겨서 도발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떤 비핵화에 관한 어떤 단계적 조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을 종용했던 것처럼 중국 네가 북한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기여를 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북한은 하나의 어떤 그 문제 내지는 중국의 노선에 방해를 놓는 그런 문제일 수가라고 했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점이나 후진 따위 때 이야기지.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안보나 그다음 군사 전략 문제에서 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면 분쟁이 생기니까 북한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성가신 존재고 북한의 어떤 반중 정서가 굉장히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 북한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 어떤 군사당국 또는 그 외교관들은 조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시진핑은 철저히 북한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북한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윤석열 쪽의 어떤 안보 그룹들이 어느 정도 어떤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부호가 지키는데요. 일단 당장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굴욕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수립하고 나서 중국에 뛰어가서 삼불 선언한 거 그걸 당장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9.19 남북 간의 군사 합의 폐기. 우리 쪽에서 뭔가 미국하고 군사 연합 훈련을 하겠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북한의 반발이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또 축소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왔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북한도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계 훈련, 동계 훈련 하거든요.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9월 19일에 있었던 2018년 그냥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상황입니다. 최근에 방사포 4발, 그 다음에 10번 정도 쐈죠, 미사일. 그 안에 아마 ICBM급이 아마 2개 포함됐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많이 쏴가지고 지금 10개 다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어떤 성질의, 어떤 성격의 미사일이었든지, 쏠 때는 알겠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이 명백히 합의를 갖다 위반하고 있다. 근데 한심한 건 한번 보십시오. 연하에 하나,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성명 하나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꼭 북한이 우리 보고 군사 합의 위반했다고 할 경우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걔네들이 도발했을 때는 왜 한마디 이야기도 못 하는 거죠.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은 얼마나 하여튼 지리멸멸한 그간의 어떤 그 안보적인 그런 어떤 안보에 관한 아주 이제 저자세, 중국에 대한 종속적인 또는 북한의 눈치만 보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돼 왔는가 하는 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가 아직까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을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한미 군사당국은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북한이 ICBM을 발사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괌에서 한국 쪽으로 전략자산들, 핵 전략자산들 이동시키는 블루라이트닝 군사훈련을 하겠다. 블루라이트닝이 뭐라면 블루라는 거는 한국을 지칭하는 가상의 색깔입니다. 라이트닝은 이제 작전 훈련을 뜻하는 건데요. 이 블루라이트닝 작전, 블루라이트닝 군사훈련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핵을 보유한 자산들입니다. 항공모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 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B-52 같은 거, 그러니까 핵 폭탄을 탑재한 어떤 전략 폭격기, 이런 것 갖다가 괌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전개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일본하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쪽에 중국과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미일 연합 훈련하는 거는 이제 코랄, 산호초 같은 거죠. 코랄 라이트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 그 지역에 색깔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명사를 붙여서 무슨 라이트닝이라는 작전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걸 보시게 되면은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못했는데 오히려 미국하고 일본의 군사훈련은 굉장히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래 되면 일본의 군사훈련이 굉장히 증강되는 거고요. 일본도 지금 사실은 그간에 미국과 어떤 좀 이렇게 좀 섭섭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제가 굳이 강조하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군사훈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이언데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수직이 이렇게 항공모함에서 이창조가는 F-35B,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F-35A, 이 두 개 미일 공군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 군사훈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아주 사상 최고로 대규모로 했던 그 훈련이 있습니다. 레졸루트 드라곤이라는 겁니다. 2021년에 했었죠. 그것도 아마 올해 또 다시 아마 재개를 할 거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미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이제 군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 때, 미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협조적인 또는 이제 친화적인, 그래서 이 미일 어떤 군사동맹,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를 갖다가 한미 동맹에 의해서는 월등히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균형을 맞추려면은 지금 당장 중단된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런 설명드렸겠지만 신정권이 들었으면 해야 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대북 정책 전면 개편해야 되겠죠.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안보 전반, 그 다음에 정보 당국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로 아마 좌표를 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간첩적으로 잡으라고 만들어낸 이 국정원이 지금 나중에 다 밝혀지겠습니다만 대북 송금이라든가 석탄 밀수입 이런 데 아마 충분히 아마 개입했을 거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장 밝혀내야 될 거고, 아마 당장 이 정권을 갖다 인수하게 되면은 현재 국방부, 대한민국 군부 안에 있는 친북 세력, 친중 세력을 아마 척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표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 제가 없애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북 어떤 정보관계, 그 다음에 대내 정보 수집 이런 거는 다른 부처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 철저히 이제 간첩을 색출해내 잡는 그런 특화된 기능을 한번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간첩을 자고로 만든 그런 국정기구라는 거 전 세계 다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근데 그걸 하라고 만든 안보기구가 저하고 내통하는 핵심적인 조직이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윤석열이가 정권을 정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다 놔두고 경제고 나가려고 하네. 이것부터 이 대한민국의 외곽 방어선 이걸 갖다가 철저히 좀 방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안보 조직들, 안보 기구들, 군사 조직들 이런 것 갖다가 완전히 쇄신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아마 새로운 대북 정책 이런 거 강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엉뚱한 일에 힘을 다 낭비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이제 대만이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어떤 그 정부, 일반 군인 스스로 그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 상당히 충격적인 아마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갖다 치는 그런 사태가 나오면 그와 동시에 북한도 아마 남한을 향해서 아마 충분히 그거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겠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그런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권을 절반 정도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잘 싸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간의 수년 동안 친러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기업부터 정부 조직, 그 다음에 법조계 이런데 곳곳에 지금 친중 친북 인사들 숨어 있거든요. 이것부터 제거하지 않으면은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내부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갖다가 일부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아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와